해외 전문가들은요, 콘크리트 둔덕이 말이 안 된다. 무안공항의 설계 기준까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t there isn't obstructions and barriers of this type that are close to the runway. There's no answer as to why that lighting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So that would be my next question is does the airport meet the standard design criterion for an international airport? 흙둔덕 안에 콘크리트가 있었다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흙더미인 줄 알았다. 이영주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이게 충돌이 됐을 때 수천 톤의 충격이 있다면서요? 예, 당연히 비행기 중량 그리고 또 속도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담벼락이 어느 정도 강도냐 이런 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충돌했을 때 받아지는 그 충격의 강도는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둔덕 부분에 부딪혔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제 아시아나항공 일본에서 발생했었던 사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부분이랑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동체 착륙 과정에서는 사실 착륙 이후에 방향을 조절하거나 조향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기 때문에 둔덕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2015년대 아시아나항공이 일본에서 히로시마 공항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랜딩 상황에서 이런 이제 조향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 동일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검토하는 것들은 조금 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김포공항, 대구공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안공항, 여수공항, 포항, 경주공항도 둔덕 형태로 설치가 됐다. 특히 저기 보면 지역공항들을 중심으로 그고 있고 이영주 교수님, 저기 아까 공항 전문가들은 이런 설계가 최악이어서 뭔가 설계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는 게 해외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해외 전문가분들께서도 그렇게 지적들을 하시긴 합니다만 예. 과연 이제 해외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공항의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부분들 현재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전구역의 바깥쪽 부분에 대부분 이 둔덕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240m의 안전구역 바깥쪽 지역에 지금 이 둔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구역 이외의 지역까지의 이런 부분들의 시설들의 기준들을 다 적정하게 만족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둔덕 여부 자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이 위치가 약간 이제 구배가 있어서 사실 로컬라이저가 양쪽에 이 수평을 맞춰야 되는 예.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이제 약간의 둔덕 형태 한마디로 이쪽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부 쌓아놓고 수평을 맞춰서 이제 기능들을 기능적인 요구를 이제 충족한 이후에 이 부분에 이제 흙을 쌓아서 둔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냥 활주로 옆에 둔덕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활주로 끝쪽에 안전구역이 있고 또 안전구역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해석은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콘크리트 둔덕 말고도 또 하나 무안공항에 이런 예방 차원의 시설은 왜 없었는지,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오버런,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 EMAS인데요. 고승희 교수님, 예. 실제 전문가시고 기장을 지내셨으니 이게 과거 미국 사례처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구했던, 목숨을 살렸던 그런 사례였다면 이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EMS 시스템, 그런 어레스팅 지금 그런 방지 시스템이 있으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그 공항의 트래픽 양들을 고려해서 예.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무안공항의 운항률이나 항공사들의 그 이착륙 빈도수를 봤을 때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궁금한데 뭐냐면 지금 펜스 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 EMAS라는 게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를 늦춰주는 안정장치. 이게 이번 해당 기종처럼 보잉 737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급하게 내려와도 이런 안전장치들이 부딪힘과 동시에 그렇다고 콘크리트 둔덕처럼 충돌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완충장치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블럭이 예. 꺼지면서
보도블록이 꺼지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라고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저게 있었다면 무한공항 활주로가 그리 길지 않았더라도 일단 충격을 막았을 거라는 되짚어보면 이런 분석은 고 교수님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예. 콘크리트 둔덕도 너무 단단했고 이런 안전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또 하나 있어요. 무한공항 자체에 관제탑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입니다. 국토부의 목소리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관제탑에는 담당 관제사가 2인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사고조사위원회에 이제 그 관제탑 조사는 관제사에 대한 면담 그리고 관제 통신 기록 전체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제 기관에서 그 조종사에게 뭐 조류 이동 정보라든가 긴급한 정보 줄 때는 저 고공에 항로 비행할 때부터 또 공항에 접근할 때 한 100km 전에도 있고요. 공항 활주로에 근접해서도 줄 수 있고 그때 어느 상황에 이제 필요한 상황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특정해서 뭐 어느 구간에서만 뭐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설계 문제, 특히 공항 문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영주 교수님, 기장 말고 그 해당 기종 그 여객기 말고 관제탑, 관제사들의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해서 뭐 국토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해당 여객기의 여러 가지 그 급박한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2분 만에 활주로를 허가한 것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냥 시간으로만 놓고 보면 2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의아하고도 또 안전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 그만큼 항공기의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해서 유도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과연 이 급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 항공기 자체가 한쪽 엔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한쪽 엔진이 문제가 생겼다면 정상적인 어떤 랜딩도 가능했고 예. 혹은 또 이를테면 복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충분히 벌면서 사실은 랜딩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무시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결정이 됐다는 건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것들은 양쪽에 다 엔진에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쪽에 엔진이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비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안 됐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내려진 것 자체보다는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살펴보는 과정.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EMS라든지 이 음성 기록 장치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판독을 통해서 관제탑과 조종석 간의 상호 교신 내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무한공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전략적으로 지어졌고 뭐 지역민들에 대한 호응도 분명히 있었지만 경제성뿐만 아니라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이런 참사로 벌어질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되짚어 보니까 미흡했다. 콘크리트 둔덕, 안전보조장치 혹은 관제탑, 그 조류 퇴치하는 인원도 주말에는 1명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지금 켜켜이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무한공항의 문제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무한공항 철조망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저 편지 하나를 길지 않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기장의 동생인 것 같아요. 네, 기장의 형인 것 같습니다. 형이 지금 사고 현장을 찾아서 저렇게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붙여놓고 간 건데요. 저 편지 앞에서 시민들이 한참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사고 승객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들도 그 비행기에는 함께 타고 있었고 특히 동체 착륙까지 시도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승객들을 살리려고 했던 기장과 부기장은 이번 사고의 똑같은 희생자이기는 하지만
비행기를 몰았다는 그 책임감 하나로 사실상 가족들이 드러내고 슬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는 짐작을 감히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끓는 마음은 가족으로서 정말 비통한 마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고 현장을 찾아서 외로이 사투 벌였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까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가족의 어떤 마음을 담은 편지가 공개되면서 또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기장의 형, 사고 여객기의 기장의 형의 절절한 편지 내용까지, 손편지 내용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